청산리 봉오동 전투는 일본군과 독립군 간의 가장 치열했던 최고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그 전투는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또한 그 전투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만주에서 독립군하고 싸웠대라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당시에 일본군과 싸웠던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사료입니다.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사설에 1920년 신년 사설에 신년은 전쟁의 년, 전쟁의 해다라는 제목의 타이틀의 사설이 실립니다. 도산 안창호가 했던 발언의 내용입니다. 내년 이날은 우리가 한성에서 신년 축하회를 열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과감하게 신년 축하회 때 도산 안창호가 말을 했고 그 신문에 실려요. 1920년 1월에 21년 1월 달에 우리가 서울에서 신년 축하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독립전쟁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독립전쟁을 전략을 세울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제기한 게 6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게 군사적 과제였어요. 저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의 조직을 통일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일본군과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대한 이해는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왜?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들은 조직 통일을 위해서 움직였던 노력의 한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하고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를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고 2019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두 전투를 이해하는 방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간략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시면 독립군이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뛰어가는 독립군을 향해서 일본군이 계속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오동 전투의 성격은 유인전이었습니다. 특정한 공간으로 유인을 해서 일본군을 섬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인전이자 매복전이었습니다. 전투의 양상의 결정적인 또 다른 청산리와의 차이점이 이 점이라면, 청산리는 뭐였느냐? 청산리 전투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본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거든.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고. 독립군 빨리 진압해달라. 독립군 해산시켜달라.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웬만하면 여기 좀 떠나라.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이동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독립군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요. 일본이 곧 공격한다더라.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있는, 동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려고 고민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냥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그리 가면 우리 동포들하고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활동하기 어려워. 우리의 민족의 성산이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백두산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다수가 백두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를 눈치챈 일본이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을 해서 만난 지점이 청산리 일대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울 때 정면 충돌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백두산 일대로 가서 일본군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전책을 씁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유인전이자 매복전의 성격을 갖는다면,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싸우면서 이동하려고 하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그 작전은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독립군의 역량을 보존했어요. 독립군을 섬멸해버리려고 했던 일본군의 작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독립군 또한 한편에서는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백두산으로 이동해서 역량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소련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동만주 지역으로부터 이탈을 한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경선에서 멀찌감치 뛰어놓은 거죠. 한편에서는 작전에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고 일본은 자평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뭔가를 봐야 되는 주체와 사상의 측면에서 임시정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국내에서는 또한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정치의식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떤 사람은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이런 식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일상적 권리, 야, 내 임금 좀 올려줘. 야, 내 소장료 좀 내려줘. 5대5는 너무 세잖아. 문자로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농민과 노동자가 나의 경제적 작은 권리 하나하나를 놓고 특정한 날 기분 나빠서 감정이 폭발해서 욱 해가지고 관할을 공격하고 현감을 때리고 이런 수준의 국지적인 도발적인 반항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의 이해를 요구한 최초의 시점이 1920년대입니다. 저는 그걸 흔히 일상적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1920년대는 그런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의 현상을 최초로 제대로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준 시점은 1920년대입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글이 화면에 나와 있는 소작에는 단결하라는 글입니다. 지주를 설득하거나 지주의 반성을 촉구해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단결해야 해서 움직여야만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게 소작에는 단결하라 1920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이게 당시에 일반화되어가는 농민들의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나 농민의 요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와중에 이들의 이해를 좀 더 계급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게 1925년 4월에 만들어지는 조선공산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나니까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나 해외에 있는 민족주의자들하고 국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흐름이 19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일치 단결하자라고 하는, 조선인들은 일치 단결하자라는 강령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일체의 기회주의를 박멸하자, 즉 친일 세력, 자치 세력들을 박멸하자라고 하는 항일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1927년 2월에 만들어진 이후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전국의 100개 군에서 신간의 지혜가 결성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신간의 광주 지혜, 신간의 부산 지혜 이런 것처럼 전국의 지혜가 군 단위의 지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호응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전 민족이 연합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항일운동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세력을 모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좌우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하나로 되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중국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측에 나와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1924년에 손문이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을 합쳐서 제1차 국공합작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국공합작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뭐냐? 사회주의와 국민당이 합쳐서 중국을 통일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의 저 남쪽에 있는 광저우에서부터 국민혁명을 주장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장개석이가 1926년에 선언을 해요. 지금부터 국민혁명을 시작하겠다. 1926년 6월에 장개석이 이걸 선언하고 점차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당시에 중국은 군벌 할거 시대에서 여러 군벌들이 막 모여 각자 자신만의 세력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권을 갖고 있는 군벌들의 뒷배경에는 모든 군벌들에게 열강이 있었어요. 야, 나는 영국, 나는 프랑스, 나는 러시아, 나는 일본, 이런 식의 다들 뒷배경이 있었는데 국민혁명을 일으킨 장개석은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거를 국민혁명 내지는 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하나 물리치는 거죠. 그때 조선의 젊은이 800여 명이
이 국민혁명에 직접 참가합니다. 총 들고. 그중에 600명이 죽었습니다. 600여 명이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조선의 젊은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크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왜 남의 나라 국민혁명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놨을까?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국민혁명군이 쭉 올라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베이징을 점령한 다음에 중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주까지 점령해야 되니까 만주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만주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장장님 군벌이 있었습니다. 국민혁명군과 장장님이 싸우면 일본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국민혁명군의 편에 서서 장장님 군벌 세력과 싸우자. 그래서 국민혁명군이 이기면 만주에서 일본이 물러날 거고 일본이 물러나면 우리는 매우 유리한 독립운동의 기반을 확보하는 거다. 그걸 바탕으로 국내를 진격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화북으로 화북으로였습니다. 화북으로를 외쳤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혁명을 통해서 베이징을 점령한 데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만주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0여 명의 희생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이 국민혁명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합작이었죠. 국공합작이었죠. 신간에는 중국의 국공합작을 보면서 중국의 국민혁명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에 신간의 활동이 1929년 30년에 가게 되면 침체기로 들어섭니다. 그 시점에 29년에 광주학생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간회가 그걸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를 하면서 전국에서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이 신간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간회 활동이 위축돼 나가는 거죠. 지도부가 크게 탄압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위축돼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대중운동은 침체기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날 그 시점이 되면 조선은 어떤 상태였느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뉴욕에서부터 시작되던 세계 대공황이 조선에도 여파를 미칩니다. 경제적인 침체와 정치적인 침체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1920년대 말 30년 초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침체의 상황을 새롭게 전환해 보려고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1931년 9월에 일본의 만주 침략이 되겠습니다. 31년 9월에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동세상, 임시정부가 꿈꾼 미래. 1919년 4월 상해에서 결성되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제3조에 남녀노소, 신분, 기천, 가난한 자의 부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동이 꿈꾸는 대동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진정하게 우리가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지점은 바로 대동 세상을 꿈꾼 민주공화제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주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